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이 논어도 읽으시고, 맹자도 읽으시고, 또 지난번엔 장자를 읽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철학사를 쓰고 나서 한국 철학사를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저는 뭐 다른 여러 곳에서 도서관에서도 하고, 서울시 시민대학에서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저 학교, 대학에서도 하긴 합니다만, 책사회에서 강의할 때 편안합니다. 인연도 좀 오래됐고, 또 학교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장은 이제 도정일 교수님인데, 도정일 교수님하고 또 관계도 있고 해서, 송년회 신앙송회 하게 되면, 신앙송회도 같이 참석해서 시인들과 교류도 가지고, 감정적 교류가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 유난히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까지는 이제 대체로 고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겪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철학사 강의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 철학사죠. 한국 철학사라는 책은 그동안에 여러 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당본신화부터 시작해서 그 동학에서 이제 다 끝났죠. 현대 철학은 다루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단독 저자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다수의 저자가 참여해서 한국 철학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단독 저자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대부터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망라해서 이제 다룬 게 한국 철학사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가 한 900페이지 정도 되니까 896페이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 보입니다만, 사실 제가 다루어야 되겠다고 뽑은 인물들은 유학자만 한 150명 되더라고요. 처음에 뽑아봤더니요. 그러니까 유학자만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불교 철학자도 그 비슷한 수가 있고, 유학자나 불교 철학자만큼은 아니라도 도가 철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수십 명 다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 인원이 되죠. 도저히 한 사람으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35명의 철학자만 다룬 겁니다. 그리고 35명의 철학자들의 그 텍스트를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꼭 읽어야 될 텍스트만을 간추려서 정리한 게 896페이지니까 사실은 그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번 강좌가 이제 그 8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제 이 한국철학사 원고 초고를 마련할 때는 2012년도 그 동대문구 정부화 도서관, 경희대 가까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출강을 하면서 40회 강좌를 했던 것을 초고로 만들어서 이제 보완을 한 겁니다. 본래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게요. 그 이전에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동대문구 정부화 도서관에서 강좌 의뢰를 받았는데, 조선 성리학으로 강좌 의뢰를 받았어요. 제 난생 처음입니다. 제가 본래 이제 조선 성리학 전공자거든요.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는 공명유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16세기 성리학으로 했으니까 조선 성리학, 주자학이 이제 제 전공입니다. 그걸로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대학 이외에, 대학 전공을 하는 학생들 이외에 강좌를 요청받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갔더니만 98명인가 하는 10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한국 철학사를 집필하게 됐는데, 그 점은 이제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요, 제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간 게 2011년도인데, 그때 처음 갔을 때 그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자들끼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두 이제 철학 전공인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또 사학 전공한 분들, 또 문학 전공한 분들, 문학도 이제 영문학자들도 있고, 국문학자들도 있고, 프랑스 문학 전공자도 있고, 이랬는데, 다들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예컨대 저는 프랑스에서 들레즈를 전공한 아무개입니다.
전 독일에서 하이데크를 전공한 나무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럼 다들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조선성리학 전공한 전호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제가 좀 뒤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신 한 50명이 전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꼭 그분들이 이상한 눈빛은 아닌데 근데 앞서 다른 분들이 소개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조선성리학 전공한 나무개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뭐 전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철학 전공한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조선성리학이라고 하면은 아주 생소하게 들렸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이를테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국제학술대회 할 때 소개를 할 때 조선성리학 전공은 나무개입니다. 이러면 통역을 못했어요. 조선성리학이 뭔지 번역을 못하죠.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한국철학이다 이렇게 바꿔서 소개를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좌를 열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철학사 전체를 한번 강좌로 편성해보자. 이렇게 요청이 와서 40회를 강좌를 열어서 1년 안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냥 40회를 연속으로 했는데 그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나중에는 진짜 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그 인내력을 가지고 이 강의를 끝까지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끝까지 또 그렇게 성원해 주실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또 믿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 철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아시아 철학 전체가 그랬거든요. 1876년에 벨기에의 그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자국 영토로 선포하죠. 벨기에는 아주 작은 나라죠. 유럽의 아주 약소국인데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서 식민지를 경영한 거죠. 자국 영토로 선포하면서 콩고가 벨기에령이 되죠. 그러면서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제국주의 역사와 함께 이 서구 문명에 의한 다른 비서구권에 대한 타자화의 역사가 시작됐죠. 19세기 초반까지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19세기 초반까지 제국주의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은 1945년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면서 완전히 끝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수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제국주의는 폐기되죠. 에릭 홉스본이라든지 에릭 홉스본 같은 학자는 그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됩니다. 2012년 10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학자고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존 홉슨 같은 역사학자들이 제국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렸죠. 그래서 지금은 제국주의라고 하면 제국주의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조짐만 보여도 비판받죠. 심지어 케네디가 연설한 내용도 그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에 의해서 저런 대목이 있잖아요. 미국인들에게는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대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가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미국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비판했을 정도니까 제국주의는 완전 사망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사망 선고가 됐습니다만 비유럽 문명권에 의한 비유럽 문명에 대한 타자와의 역사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이 동아시아의 사유를 철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화석화된 유물로 치부해온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 제국주의 역사 기간 동안에 19세기 초반까지 이 지구 표면의 4분의 1 정도를 10개 정도 되는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 중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죠. 일본, 러시아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면서 타격을 입힌 것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극복된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동아시아인들인 걸로 봐서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남미 쪽은 본래 남미 인디오가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수가 극소수죠. 사실 뭐 흑인, 백인 또는 인디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 됐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문명권에 의해서 거의 뭐 국경이, 아프리카 지도는 보면 직선으로 된 국경선이 많죠. 사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의 국경선이 직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이 될 때 38선이라는 직선의 국경선을 남북한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때. 그건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누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8선이라고 하는 게 지표면에 어디 있는 데가 아니죠. 인위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런 식의 국경선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죠. 근데 아프리카도 이제 최근에는 극복하는 과정에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숱하게 남아있죠. 일단 발을 빼고 나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데, 그게 보면 뭐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 죽인 경우가 많은데, 한쪽은 캐톨릭이고 한쪽은 개신교고 뭐 이렇죠. 근데 가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개신교나 캐톨릭을 믿은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제국주의 지배의 악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직접 지배나 수탈, 착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지금 뭐 제국주의가 와서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수탈하거나 착취하진 않죠.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 영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오래 가죠. 실제로 에릭 홉스본 같은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문화 지배에 의한 그 영향이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서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서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죠. 이를테면 그 영국의 식민 지배에 항의했던 간디조차도 영국에 유학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현자로 인정받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랬다고 해서 뭐 간디가 이상한 사람이 됐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영국에 유학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이 쉽지 않죠. 최근에 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뭐 로즈 이즈 로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장미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장미다, 뭐 이런 맥락인데,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른바 서구에서 인정하는 그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큼 인정받은 거죠. 뭐 저는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치보다 더 뛰어난 다른 독립운동가나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수치처럼 뭐 영국이나 이런 곳에 유학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결과를 쉽게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타자와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국주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게 영국과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연구에 가장 밝았던 지역은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뭐 하와이 대학 이런 쪽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쪽은 1900년대 초기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죠. 연구를 시작하는데 뭐 하와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은 이제 한국계 이민자도 많고 일본계 이민자도 많거든요. 한국계 이민자가 처음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첫 발을 디딘 게 1903년 1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250명이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한 100명이 죽고 150명은 이제 하와이 땅을 밟았죠. 그것도 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투를 그대로 두고 이제 입국을 하려니까 미국 당국이 허락을 안 해서 상투를 자르고 입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뭐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자식들이 밤에 몰래 잘라가지고 네, 입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한인학교 세우고 그랬죠. 엄청난 그 힘을 가졌던 선조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아시아계 이민자의 수가 많으니까 하와이 대학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아시아 문명과 서구 문명을 대등한 입장에서 놓고 연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그건 이제 1950년대 이후입니다. 가장 일찍 시작한 건 이제 하버드 대학 쪽이죠. 하버드 대학 쪽은 190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중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중국 역사 쪽으로 연구 범위를 넓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제 동아시아의 그 삶의 양식이나 사유 이런 것들은 지나간 과거 역사의 유물로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의 유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석기시대의 파편 또는 뭐 생물학적인 그 화석 뭐 이 정도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5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변합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학자들이 주요 학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지프 레번슨 같은 학자들. 1920년생이에요. 1920년생이고 1969년에 세상을 했더라. 이제 그 화석화된 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의 사유를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생동감 있게 재구성한 공로가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벤슨 같은 경우도 중국의 역사를 서구 문명과 비교하면서 서구적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그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역사에서처럼 긴장이 결여된 지역이 동아시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왕권과 중국 역사의 긴장은 이 왕권과 왕의 황제권 또는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었다. 신권은 이제 관료를 얘기하는 거죠. 관료 제도를 장악한 사대부 또는 소수 귀족 그리고 이 왕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것은 마치 서구 사회에서 이 신성 권력과 이 세속 권력. 그러니까 이제 신성 권력의 대표자는 교황이죠. 그리고 세속 권력의 대표자는 왕입니다. 이 둘이 이제 서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을 한 것처럼 동아시아는 왕권과 신권이 갈등 긴장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해서 이 구조가 무너져 버렸고 이 긴장 관계가 무너지면서 발전의 동력을 상실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진단을 내놓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진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죠. 막스 베버 1864년생인데 우연히 이 레븐슨이 태어난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막스 베버가 죽은 해에 이 레븐슨이 태어난 거죠. 막스 베버의 이론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막스 베버의 이론 자체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저작은 그 청교도와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이걸 이제 엮어서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관찰하고 결론을 내놓은 거죠. 어떤 결론이냐면 중세 이 캐톨릭은 신성이 내부에 있고 개신교는 신성이 저 초월적인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신성이 밖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캐톨릭은 그 반대였다. 이런 식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도가 구교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종교개혁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개신교의 윤리에 따라서 이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곧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가치관이 부합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는데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그런 긴장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놔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약간 수정만 한 겁니다. 왕권과 신권이라는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는 점에서는 이 레벤슨의 견해가 막스 베버보다 진전되었지만 사실은 이 왕권과 신권이 태평정국의 난으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결론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아시아인들의 사유나 그 삶의 문법을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또다시 한번 뛰어넘는 학자가 역시 하버드 대학의 이제 토마스 매저그라는 학자가 나와요. 매저그는 지금 생존 인물입니다. 1933년생인데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매저그도 있고 벤저민 슈월츠라는 학자가 있는데 역시 이제 둘 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제 1909년생. 이 두 학자는 좀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이런 식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이른바 이제 천자라든지 뭐 황제라든지 이 왕권에 해당하는 게 있고 왕권에 저항하는 존재가 자아다. 자아가 이제 개인이라는 거죠. 자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에게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 서구 사회의 신성에 맞먹는 유일한 단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둘의 권력을 지향하면서 권위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또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치열한 자기 수양의 노력이 이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 신성 초월적 존재와 현실과의 긴장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왕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또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수양의 노력이 긴장 갈등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의 새로운 견해를 내세운 게 이제 토마스 매저그나 벤저민 슈월츠 같은 학자들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보는 거죠. 현재의 이거는 이제 그 5, 60년대 얘기입니다만 현재의 중국 공산당 자체도 사실은 중국이 자신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빌려 입은 외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단계 진전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저작을 보면요. 매저그 같은 사람은 이 송나라 때 성리학자 두 사람, 그러니까 정호정이라고 하는 정호가 형이고 정이가 동생입니다. 정명도고 정이천이에요. 이천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두 형제를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그 저술을 남긴 게 이제 토마스 매저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자로 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권의 사유가 철학으로 비로소 인정받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이제 서구에 의해서 타자화된 거라면요. 근데 이제 타자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자라고 하는 건 뭐 철학 분야에서도 쓰고 정신 분석학 분야에서도 씁니다만 타자라고 하는 건 이제 타인이죠. 이제 일단 좁은 의미의 타자는 나 아니면 다 타자입니다. 나를 빼고는 다 타자죠. 그런데 좀 넓은 의미로 가면 나와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타자입니다. 좀 더 넓게 하면 나와 우리 이웃에 포함되지 않으면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세력이 있으면 그 악의 세력이다. 그러면 이제 타자가 되는 거죠. 타자는 이제 어떤 범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타자다 이러면
가까이 있는 타자도 있고 멀리 있는 타자도 있죠. 때로 이웃 사람도 타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이웃 사람이 다 타자가 아닌 우리의 범주로 포함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의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상대당이 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 그 소수자들이 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보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혐오 표현이 이제 난무하는데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제 그런 소수자로 지목된 자가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자가 타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보다 멀리 있는 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타자인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이제 서구에 의해서 이게 타자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에도 이런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본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의 단절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철학사를 기술하면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현대의 기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근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중세가 인위적으로 파괴됐죠. 조선이 왜 망했느냐. 그럴 때 망한 거는 침략받아 망했죠, 사실. 왜 망해서 이거 얘기는 너 왜 맞아서 이렇게 묻는 건데요. 아니, 때리니까 맞은 거죠, 뭐. 맞을 짓을 했지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근대의 비극, 그러니까 그 19세기에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국가 운영을 잘못한 게 명백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중세가 인위적으로 깨졌고, 그리고 또 근대가 도래했지만 그 근대도 이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식이 됐고,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식이 됐다는 말이 일본이 도움을 주어서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러면 또 망언이 되죠. 그 50년대 말부터 한일 회담이 뭐 열몇 차례가 열리잖아요. 열몇 차례가 열리는데 다 이 결렬이 되죠. 왜 결렬이 되냐면 그 회담장에 나온 일본 대표가 꼭 그 망언을 해요, 또. 망언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보면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이제 회담이 결렬돼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63년이죠. 64년이죠. 64년에 이제 한일 회담이 이제 됐죠. 그러니까 뭐 협상이 이제 그때는 된 거죠. 여러 차례 결렬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고, 그리고 그 식민 지배 과정에서 근대의 지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철도를 부설한다든지 뭐 전기를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식민 지배와 괴를 같이 해서 뭐 신분 해방이라든지 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게 일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 자체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탈을 용이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도움을 받아서 근대를 이루었다. 이 논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따져보면은 식민지 시기에 그런 근대의 지표가 형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언제부터 이 현대의 기점으로 삼을 것인가, 이걸 이제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기존에는 대체로 전통사회의 그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학이 대두되면서 근대성을 열었고, 또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신분 해방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를 주동했다. 이런 식의 이제 걔네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교화되려면 중세적 세계관 자체가 물러가고 근대적 세계가 열리는 걸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통의 단절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현대 철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건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만 현대 철학자 중에서 중요한 인물 5명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사람은 신남철 박치우, 이 2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모순을 극복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1차적 과제였죠. 그러니까 일단 그 식민지 상태에서는 내부의 뭐 평등 이거보다도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막스주의를 연구한 사람들이 신남철 박지호 같은 학자들이었고, 이 철학자들은 전통에 대한 소양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통에 대한 관심도 표명합니다만 일단은 전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한 같은 시기였던 박종원 같은 철학자나 유영모나 함석헌이나 장일순 전부 6명이네요. 이 철학자들은 전통 한학의 소양, 동양 고전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풍부한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석헌이나 장일순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뭐 기독교 철학을 재해석한다든지 또는 이제 현대 한국의 뭐 각종 문제를 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견해들을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단절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그 맥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효의 화정부터 시작합니다. 원효의 화정 사상이나 의상의 화엄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현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학자들에게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이야기죠. 그건 이제 앞으로 철학사를 좀 더 이제 그 강의가 좀 진행이 되면 그런 면모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리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안 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외부의 일방적인 시선에 의해서 타자화되어 왔던 게 이 동아시아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역사라면 내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 타자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막스 베버나 뭐 이 레벤슨 같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우리에게는 뭐 철학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철학이라는 게 용어가 철학이라는 게 번역어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따져봤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밝을 철자인데 밝음을 추구하는 학문 이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필로소피의 번역어잖아요. 필로소피의 번역어잖아요. 그러니까 필로소피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철학의 본래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필로소피는 뭐냐면 이제 필리아와 소피아의 합성어죠. 필리아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우애, 친애, 우정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피아, 이 지혜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지혜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겁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로스의 성의 에로스로서의 사랑이 있고 또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일방적인 사랑, 뭐 부모의 자식 사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필리아는 대등한 관계에서 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사랑의 대상을 지혜로 보는 거죠. 지혜에 대한 사랑.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게 이 니시 야마네라고 일본의 한학자입니다. 일본의 한학자인데 네덜란드에 밀항한 게 1862년에 네덜란드에 밀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873년에 명육 잡지라고 있습니다. 명육 잡지라고 하는 게 이제 명육이 6명의 그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이 속에 이제 유카와 후쿠자와 유키치도 들어있고 이토 히로부미도 들어있고 니시 야마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근대적인 형식의 종합잡지를 펴내면서 철학이라는 말도 쓰고 필로소피 번역하고요. 과학이라는 말도 쓰고요. 민주라는 말도 쓰고 뭐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이 당시 중국에서는 과학은 새 선생이라 그랬어요. 새 선생이라 그랬는데 새 선생은 뭐냐면 새 인사, 사이언스의 음력입니다. 사이언스를 그대로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민주는 덕막금립사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덕막금립사 데모크라시를 이제 음력한 겁니다. 이렇게 썼는데 대중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에 의해서 선택된 언어는 과학, 민주, 철학 이걸 쓰게 된 거죠. 철학에 대한 번역도 뭐 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철학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으로서 철학이다 보니까 서구의 철학을 번역해서 철학이라는 말로 썼으니까 동아시아의 사유는 당연히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된 거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일본 철학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이란 말도 거의 안 씁니다. 딱 한 군데 이제 도요대학, 동양대학이라고요. 도요대학에 가면은 그 중국 철학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뭐 중국 사상학과, 중국 문학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철학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본에는 철학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었어요. 철학이란 말은 서양 철학의 경우에만 쓰거든요. 일본에는. 근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사유가 없을 리가 없겠죠. 일본 철학이란 말을 일본인들은 현재 쓰질 않습니다. 뭐 사상이라는 말을 쓰거나 다른 용어로 이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철학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게 이 조선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비하시키는 그 의도적인 그 비하, 왜곡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이 한국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뭐 고유의 사유가 있느냐 뭐 이랬더니 그러니까 뭐 유교 철학, 불교 철학 뭐 이런 거 내놓으니까 그거는 인도에서 온 거고 그건 중국에서 온 거고 니네들 게 아니잖냐 뭐 이러니까 우리 고유한 철학이 뭘까 이러다가 이제 뭐 화랑도 찾고 뭐 당군신화 찾고 무속 찾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 역사를 관통해온 유교 철학이나 불교 철학이나 도가 철학 이런 걸 빼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뭐 화랑도나 무속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신화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식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왜소화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연구자들이 그때그때 극복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고유성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철학도 본래 고유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이제 여기저기서 받아들인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의 원류는 또 아랍 쪽에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거기서 고유한 게 나오는 겁니다. 고유한 사유가 따로 있어서 현실이 구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현실이 있는 거죠. 고유한 현실이 있으면 어떤 것을 가져왔든 간에 그 고유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면 그게 고유한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를테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고민은 중국 성리학자들의 고민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욕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조선의 학자가 중국인들의 도덕과 욕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선의 도덕과 욕망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조선의 현실을 갖고 고민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런 현실과의 긴장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껍데기가 되는 거죠. 껍데기가 되면 지배 논리만 남게 됩니다. 주자학도 그런 겁니다. 원래 주자학은 원래 탄압받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가 죽을 때까지 그 탄압이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가짜 학문으로 규정됐거든요. 이제 위학이라 그랬어요. 주의 주장이 위험하니까 재상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수 귀족의 권리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게 주자학입니다.
그러니까 위학이라고 지목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서요. 그 당시 재상일파 중에 한차주가 우두머리였는데 한차주 일파에 의해서 위학으로 금지당합니다. 그게 이제 경원 송나라 연호고요. 경원 위학지 금이에요. 이게 이제 그 주의가 죽는 1200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죽은 다음에 이게 금지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압받았던 거죠. 그래서 숨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런 식의 그 어떤 현실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그 현실을 변혁하려든지 또는 개혁하려든지 이런 주장을 하다가 탄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껍데기만 남아서 지배 이데올로기만 남게 되고 그 현실을 도외시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오히려 체제 수호 이론으로 바뀌는 거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인파가 중앙의 그 관학파 유학자들을 공격하면서 살인이 일어서죠. 그러다 나중에 살인이 세력을 장악하고 견제 세력이 없어지면서 살인이 부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조선 시대 백성들의 욕망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 긴장이 없어지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은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주작도 그렇고 다른 사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서 결국 이 한국 철학 전반에 대한 인식이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느 시절 이렇게 생각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되고 말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그만큼 이제 성과물이 적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들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 원효와 의상의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원효의 화쟁 사상하고 이 의상의 화엄 철학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걸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제가 또 책을 냈으니까 책에 담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읽으시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 동아리나 이런 게 소규모라도 만들어지면 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괄적인 설명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요. 우선 원효 이야기를 잠깐 던져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의 뭐 가계나 뭐 탄생과 얽힌 여러 가지 일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는 일단 뺐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빼놓고 뭐 요속공주와의 로맨스 이것도 뺐습니다. 원효는 스님이잖아요. 스님인데 이제 실계, 파괴했다고 이련도 실계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파괴했다 이거예요. 계율이죠. 계율을 잃어버렸다.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계율은 왜 지키는 거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계율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효가 파괴한 데 대해서는 이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파괴예요, 의도적인 파괴. 그러니까, 그 요속공주가 사는 그 요속궁, 그 근처의 냇가에 일부러 빠집니다. 물에 일부러 빠져요. 그러니까 그 요속궁의 그 관리가 원효대사에게 스님 들어와서 옷을 말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효가 요속궁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옷을 말리다가 이제 요속공주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왔죠? 설총이 나왔죠. 설총이. 설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국시대 유학자 중에서 강수, 설총, 최추현 이 세 인물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원효의 그 속성이 설이고 이름이 사예요. 그리고 이제 원효죠, 본명. 원효의 뜻이 뭐냐? 이련에 따르면 원효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효는 아침이라는 뜻이다. 시단. 아침 단자죠. 시단, 시조의 뜻이다 그랬어요.
첫 새벽 이런 뜻인데 원이 처음이란 뜻. 첫날을 열었다. 부처의 빛이 처음으로 비추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불교, 그 이전에도 불교가 있었죠. 있었지만 본격적인 불교 철학은 원효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원효가 첫머리를 장식할 만한 철학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불교 철학자고요.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금강산매경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게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그리고 대성기실론이라는 불경에 주석을 붙인 게 대성기실론소예요. 그런데 대성기실론소는 20세기 초반에 오렐스타인이라는 프랑스 고고학자가 도낭 막고굴에 가서 엄청난 문서 더미를 발견하고 그걸 빼돌려요. 도둑놈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들은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 하일리 슐리만 같은 뭐 위인 전기도 나오는데 이게 도둑놈이거든요. 뭐 트로이 뭐 발굴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트로이 유물은 다 파괴하고 감 나가는 것만 뽑아가지고 터키 정도하고 짜고 나눈 다음에 자기 독일로 반출했죠. 약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탈된 거를 또 소련이 또 진주를 하면서 베를린 박물관에 있던 걸 또 훔쳐가서 지금 푸시킨 박물관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오렐스타인이 도낭 막구굴에서 문서를 빼돌린 덕택에 그 속에 있던 문헌 중에 하나가 대성기실론소였다는 게 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시기에 그 도낭 막고굴은 당나라 맨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 중국을 지배했던 당나라의 맨 서쪽 끝에서 대성기실론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당나라 전역에서 원효의 대성기실론소가 읽혔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우연히 당나라에서는 거의 안 읽고 신라와 막고굴에서만 대성기실론소를 읽었을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는 트루판 필사본이 또 발굴됐거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앞서는 건데,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이 신라의 승려 원효가 쓴 이 대성기실론소라고 하는 불교 해설서가 그 당시 당나라 전역 또는 당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외부 서쪽 지역에까지 읽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책을 낸 다음에 미국에 출판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지적 위기가 있습니다. 지적 위기가 있고 번역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번역을 할 때 예를 들면 번역을 하면 영어로 어떤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데 그 단어를 제대로 번역했는가 이걸 이제 치밀하게 따지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 해당되는 불어를 영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로 옮겼는지를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별로. 그건 이제 문화가 이제 대등한 힘을 갖고 있거나 오히려 미국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의 맥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영어의 맥락에 따라서 마음대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 원전 그 영어가 있으면 그 영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번역하면 난리가 나죠. 우리말의 맥락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원전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데 왜 다르게 번역했느냐 이런 비난이 쉽게 먹히는 것은 그건 지적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그 지적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벨 문학상을 받네 못 받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이게 원효의 제작이 그 당시 당나라 전역에서 읽혔다고 추정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원효 이후로 원래 이 불교 경전의 주석은 원효 이전까지는 한 글자 한 글자 뜻풀이 하면서 주석을 남긴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글자 풀이를 하지 않고 경 전체의 종지를 들어서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후로 불교 주석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유학에서 십상경 주소 같은 그 주석이 한 글자 한 글자 훈고학적인 의미, 자의를 밝히는데 치중하다가 송나라 주의에 의해서 철학적인 맥락으로 재해석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거든요. 원효의 주석으로 인해서 이후 당나라 승려들도
원효와 같은 방식으로 주석을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수라는 그 역시 화엄 철학의 대가인데 의상하고 같이 지음선사한테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의 주석도 원효 스타일로 바뀌어서 저술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경에 대한 해설 방식조차도 바꾸게 한 장본인이 원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을 연, 첫 새벽을 연 철학자로서 손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쪽에 기존의 철학사에 보면 이제 단군 신화를 다룬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단군 신화 같은 것은 뺐습니다. 원래 그 40강을 할 때는 처음에 단군 신화까지 다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본 결과 단군 신화의 철학적 함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질문은 철학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 명제로 환원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치 서구 사회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 신전 벽에 먼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델포 신전 벽에 써져 있었던 그런 신탁입니다. 그건 신호의 권위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신탁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되면 나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라는 철학적 명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신의 명령에 호소하는 것이고 신의 권위에 호소하는 거고 철학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이성의 권위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단군 신화의 철학적 함의가 풍부하게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명제로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화가 철학보다 하등이라니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철학이 뭐 또 과학보다 못하다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철학사 기술과 일반적인 역사 기술과 철학사 기술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철학사 기술이 좀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원효에 간단하게 이제 운을 뗐으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원효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제 원효의 화쟁 철학을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중간에 인용문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원효의 대성기실론소에서 화쟁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는 게 왜 있는가? 파도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바람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파도도 물이고 고요한 바다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나 고요한 바다는 물이 응용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물의 형태일 뿐이지 물 자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듭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일심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데 그게 일심이죠. 근데 일심인데 이 일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심을 욕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욕망으로 가지 않고 불생멸심과 생멸심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 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마음은 한 가지지만 불생멸심이 움직일 때 생멸상을 떠나지 않으며 생멸하는 상도 참된 마음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생멸상 또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불생멸심은 불생불멸심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진여의 마음입니다.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생멸심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하는 어지러운 마음입니다. 흔히 불생멸심은 진리고 생멸심은 비진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둘이 모두 일심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원효의 견해인 거예요. 해설을 한번 보시죠. 밑에요. 대성기실론소에서 원효는
화정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로 다시요.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입니다. 둘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을 직접 볼 수 없고 파도를 보든가 고요한 바다를 보든가 푸른 바다를 보든가 물을 본다 할 때도 더러운 물을 보든가 깨끗한 물을 보든가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 물일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의 응용 형태를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응용 형태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싸웁니다. 이게 쟁이에요. 쟁론. 이 쟁은 다툰다는 뜻이죠. 원래 이제 쟁자 이렇게 쓰죠. 위에 이 손톱이고 아래에는 이제 손에다가 막대기를 갖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막대기를 갖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라면 말소문자가 붙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싸우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싸우고 옳고 그런 것을 나누어 싸우는데 그게 결국 한 가지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게 이제 화정론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시죠. 불교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수학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달리 보이는 사물에 같은 명칭을 붙여야만 그때부터 계산이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릴 때 같은 것이 아닌데 하나, 둘 헤아려봤자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40분이 와 있다 이러면은 40분이 대등해야지 40분이 되지 어떤 분은 2명 몫이고 어떤 분은 3명 몫이고 이러면 하나, 둘로 헤아릴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수학도 시작되고 불교도 시작됩니다. 불교 철학은 엄청나게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또 그것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걸 따로 독립적 대상으로 보고 그걸 다시 사유합니다. 그러니까 화쟁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뜻은 화쟁이라고 하면 일체의 쟁론을 화한다, 화합한다, 통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도 하나의 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화쟁론 자체도 하나의 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견해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조차도 하나의 견해로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일심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일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진여라고 하면 이제 원래 이게 산스크리트 범어죠. 범어에 타타타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제 진여는 한자어 그대로 하면 진실한 실상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참된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진여라고 하면 이게 깨달음인데 그렇게 깨달음이란 건 뭐냐? 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여의 반대가 무명이에요. 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진실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무명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무명, 이게 이제 아비디아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번역한 게 무명인데 이게 없는 상태, 곧 알지 못하는 상태, 무식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식한 상태. 이건데 이 둘이 상반된 것 같지만 이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성기실론소의 존재예요. 계속이요. 불생멸심과 생멸상을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생멸심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니까 이게 진리고 생멸상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의지로운 욕망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건 비진리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둘이 떠날 수 없고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제가 거기 이제 공자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공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뭐 정말 다양합니다. 공자는 이제 그 기원전 551년 또는 552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공자는 원래 그 살아서 실제했던 공자는 일관된 모습이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속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 역사 속에서의 공자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마천은 뭐 지성이라 그랬고, 방고는 소왕이라 그랬고, 당나라 현종은 문선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송나라 진종은 대성문선왕, 뭐 원나라 무종은 대성지성문선왕 이런 식으로 이제 높여지기도 하고, 또 만세사표, 영원한 인류의 서성이다, 뭐 이런 명예로운 호칭도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도둑공자도 있습니다. 도둑공자. 도구라는 말도 썼거든요. 공자의 이름이 공구니까 이름을 따서 도둑공자 이런 뜻이에요. 도둑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신문학파의 영수격이었던 오구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도척이 있죠, 도척. 도척이 도둑척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와 동시대 인물이고 공자와 절친했던 현자, 유하계 또는 유하해라고 하는데요. 유하계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도척이라는 자는 형은 그렇게 어진 사람인데 무리를 이끌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심지어 장자에 보면 회계산에 모여갖고 사람의 간을 꺼내서 회를 쳐서 먹었다 뭐 이런 기록까지 아주 극악한 자거든요. 근데 오구가 뭐라 그러냐면 도척지화는 도척의 화, 재앙은 지일세하고 지일시하고 한때죠. 한 시대에 거쳤고 도구지앙은 도둑공자의 재앙은 유만세라 만세에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도구라는 호칭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그 이후에 뭐 문혁기간에는 기생충이라 그랬거든요. 공자를. 기생충 공자 뭐 그러고 또 뭐 멍청이 공자도 뭐 최근에 나오고 뭐 죽어야 산다 뭐 이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것도 공자의 일부분을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관점이 다 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화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게 이 신라 당시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불완전한 통일이긴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 그리고 백제 유민들 그리고 신라인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무조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통일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관계 아닙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지금의 갈등보다 아마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이 당시 불교 철학자 원효와 의상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성공해야 결국 신라라는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그 책임을 화정론으로 풀어낸 거죠. 그런 갈등을 푸는데 현대에도 여전히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갈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쨌든 화정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봅니다. 공자 이야기한 그 다음 문단을 보시죠. 화정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화는 화합 통합의 논리입니다. 화해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뭐 일본과의 화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화해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되겠죠. 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자에 다툴 쟁자로 이어져 있으니까 말로 다투는 겁니다. 싸움이죠. 이렇게 보면 화정론은 온갖 쟁을 화해시키는 논리, 곧 쟁을 화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쟁의 화와 쟁 자체가 상반된 뜻이죠. 화는 화합하는 거고 쟁은 다투는 거니까요. 그래서 화와 쟁 자체는 대립되지만 화와 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진리를 찾기 위한 방편이다. 이게 이제 화정론의 특징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원효의 화정론은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습니다. 최근에도 뭐 화정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효의 화정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좀 정말 제대로 됐을 텐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요. 요즘도 사회 분열이 심각해지면 꼭 불교학자가 아니더라도 원효의 화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여러 매체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종교와 상관없는 여러 매체에서 원효의 화정을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화합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다투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몫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지 그에 대한 합의는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이 전통사회에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세까지는 이 농업경제가 기반이 됐잖아요. 산업사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유시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 당시에 맹자가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인의도 함께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맥락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타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생산력은 일정하거든요. 거기다가 노동력을 더 투입하면 조금 더 생산력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도 생산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분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산은 어쩔 수 없다. 생산은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기술을 개발하고 해도 물리적인 조건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되니까 이를테면 그 현재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욕망이 커지는 욕망만큼 더 많이 생산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게 꼭 바람직한 해결책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농업 경제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분배의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적용해도 역시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마태복음, 성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이야기를 거기 소개했는데요. 이것도 다 아실 겁니다. 포도원 이야기는 함석헌도 포도원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무의당 장일순도 포도원 이야기를 해요. 장일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면 재미있는 게 이 천국 이야기라는 거죠. 이 포도원 이야기가. 지상에서 흔히 보는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의 포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포도원은 지상에서의 분배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죠. 노동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이 주인이 점심 때 그 저작거리에 나가봤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고 있느냐 이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품삯을 지불을 할 때 원래 이제 포도원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랬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1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고 나중에 온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아침부터 와서 일하면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대로 줬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다고 해서 항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3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데 출석을 처음에 부를 때 와서 처음부터 와서 들은 학생에게도 출석 점수를 10점이면 10점 주고 그리고 끝날 무렵에 와서 들은 학생들에게도 10점을 주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전부 다 공정하지 않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국의 포도원은 이렇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속의 논리로 보면, 이게 불공정한 임금 지불이 되는데, 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잘못된 생각 아니잖아요. 네. 2배 일한 사람에게는 2배의 보상이, 3배 일한 사람에게는 3배의 보상이 가야 한다. 또, 물론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가야 한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화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노동을 하지 않은 것과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건 이제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우리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죠. 그런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일을 더해서 정규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죠. 자동차 생산 라인만 봐도 숙련이고 비숙련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은 노동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한쪽은 파견 근로자고 한쪽은 본사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 차이가 2배가 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각종 혜택이나 뭐 수당이나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면 2배가 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 그리고 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못 하죠. 그리고 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인 것이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가? 반드시 이렇게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게으른 자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화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화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화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조식으로 얘기하면 특정 교서를 주장하지 않고 상반되는 주장을 잘 살피고 상대가 왜 불만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왜 저 사람에게 급여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병직 선생이라고 원래 변호사죠. 이분이 변호사인데 상식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국인이 헝가리에 갔다가 이제 그 헝가리는 이미 사회주의 분배 방식이 무너졌지만 거기서 사회주의 분배 방식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걸 소개합니다. 그 사과장수 할머니가 사과를 팔고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과를 사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한국인 아내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는데 할머니가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줄을 쭉 서서 이제 사과를 사가는데 이 할머니가 사과를 팔 때 하나는 싱싱한 걸 팔고 하나는 시든 걸 팔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헝가리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헝가리 생활이 좀 길어지면서 헝가리 말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리라. 나는 저 깨끗한 사과, 싱싱한 사과 2개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리라. 그러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 시든 것, 이런 식으로 섞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할머니에게 돈을 더 드릴 테니 좋은 것만 달라 이랬더니 할머니가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망신을 당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자기가 새들어 살던 그 집 주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한테 사과를 좋은 것만 달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러고 망신을 당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각자 입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저 할머니 얘기가 아니라 그 집주인이 한국인에게 해준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만약에 먼저 간 사람들이 좋은 것만 다 골라서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간 사람들은 시던 것만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파는 것이 옳다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일어나서 먼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논리가 이해되질 않는 거죠. 그럼 늦게 오는 사람은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요. 전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되잡아먹는다. 뭐 이런 논리에 기대다 보니까 먼저 일어선 사람이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가 쉽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를 확대하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늦게 오는 사람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도 같이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대시키면 수많은 응용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현실, 뭐 부의 불평등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불평등도 있을 것이고 뭐 그중에서 교육의 불평등 같은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이제 뭐 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그 논리가 시원찮아요. 그 등록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평등권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건 극단으로 등록금을 지금 1년에 그 대학의 등록금이 그 한 자녀를 키울 경우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거든요.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그게 1,000만 원이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그 둘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2,0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연봉으로는 자식들 대학 보내서 그렇다고 등록금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조건에 놓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되겠죠. 아예 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극단적으로 등록금이 1억, 2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1억, 2억 이상의 그 준비된 자금이 없는 사람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되겠죠. 뭐 아시다시피 양질의 교육이 어떤 사람의 성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불평등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고루 생각을 해보면 낮춰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유럽처럼 등록금이 없는 게 교육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가장 좋은 거죠. 그야말로 학문을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학력이 상승될 것이고 정말 뛰어난 인재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저소득층의 자녀로 태어나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재가 손실되는 거죠. 어떤 특정 그룹에서만 인재가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계속해서 왕들이 현명하지 않은 것은 무슨 뭐 부가 부족해서 현명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평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이제 탁월한 실력으로 이제 쇼팽 콩쿠르 우승도 하고 했는데, 물론 뭐 그 전에 왜 한국 사람들이 전혀 그걸 몰랐는지 참 그죠? 조성진은 그 전에도 잘 쳤고 지금도 잘 치는데 왜 지금 갑자기 잘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전에도 잘 쳤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안목이 부족하고, 안목이 부족한 이유는 그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콩쿠르에서 우승해봤자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 오니까 이제 입증이 됐다. 이래서 이제 각광을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
뭐 제가 듣기로 가서 들어봐도 뭐 조성진, 뭐 손예람, 뭐 김선욱 다 그만큼 잘 치는 피아니스트들인데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옛날처럼요, 옛날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외람됩니다. 제가 옛날하면 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때 제가 자란 그 시골에서는 피아노가 그 동네에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 구룡포라는 곳인데, 저희 집이 이제 그 예식장을 했거든요. 가정용 피아노가 아니라 예식장, 그 예식용 피아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피아노 배웠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있었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학교도 풍금밖에 없었거든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그 예식장에 와서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레슨하고, 그리고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저같이 소질 없는 인간도 그냥 끼워서 공짜로 이렇게 해서 저도 뚱땅뚱땅 치다가 그만뒀는데 후회가 막급입니다. 좀 배워둘 걸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곳에서 아무리 뭐 탁월한 뭐 모차르트 같은 인재가 있어도 피아노 못 배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가 사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평등이 사실은 어떤 그 사회 인재를 발탁해내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쟁이라고 할 때 그 다툼이라는 게 이 당시는 불교 교설이고 다툼의 내용이 고구려 유민으로서 또 백제 유민으로서 그 신라인으로서의 그 차별적인 조건을 화합하기 위해서 화쟁론을 원년은 제시했지만 우리가 현재 다투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고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배를 가지고 누가 먼저 화합의 이 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강자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장애를 배려할 것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배려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도 아마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화장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인격에 대한 규정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안고 가야 되고, 그게 사실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대체로 무슨 그런 장애를 극복했다는 쪽에, 인간 드라마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럴 때 혹시 저게 기만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극복이나 성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장애를 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극복이나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이 논리가 화쟁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포도원 비유는 이제 그런 방식의 비유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분배 문제를 갖고 산적해 있는 거죠. 그것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뭐 성서에 나오는 여기는 안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옵니다만 그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사실은 나자렛 예수가 물고기 떡 5개, 오병 할 때 병은 떡이잖아요. 병자 이제 떡병자,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100명 1000명이 나눠 먹었는데 모두 만족했다, 뭐 이렇게 되죠. 모두 배불렀다, 뭐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성서학자들이 뭐 별별 견해를 다 제시합니다. 100부장 1000부장이 먹었다는 뜻이다, 100명 1000명이 아니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서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적은 음식을 갖고
나누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적은 양의 음식을 나누어 먹어보라는 거죠. 나누어 먹으면 실제 우리의 육체적인 배는 부르지 않을지라도 다른 배가 부를 수 있죠. 뭐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빵만 역시 오늘 성서 얘기 제가 많이 하네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가끔가다 짜장면도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빵으로 채울 수 없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배의 논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화쟁이 가능할 것인데 만약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효의 화쟁은 이해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 화쟁만 일단 오늘은 살펴봤고 몇 가지 예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상의 화음 철학인데요. 제가 오늘 그 앞쪽에 그 전반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의상 중에서 역시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쪽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것만 살펴봅니다. 제목이 이제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그 원효와 의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고, 이것도 재밌죠. 이를테면 신라의 화음 철학이 신라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원효처럼 당나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려다가 가기 전에 깨달아서 토굴에서 자다가 깨달았잖아요. 일체유심조요. 깨달아서 이 첫 새벽을 연 사람도 있었지만 의상처럼 중국으로 유학해서 의상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유학을 가야죠. 의상은 유학하고 원효는 그냥 신라 국내파입니다. 근데 의상은 중국에 가서 중국 화음종의 2대 조사인 지엄선사에게서 직접 배웁니다. 직접 배워서 정통 화음의 교리를 익혀서 신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설과 얽힌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효대사에게 요석공주가 있었다면 의상의 선묘왕자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실제로 의상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영주에 가면 부석사 있잖아요. 부석사의 부석이 바로 그 선묘왕자의 전설과 얽혀져 있고 그래서 부석사 뒤쪽에 가면 선묘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선묘왕자를 기리는 누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상의 가장 중요한 저술은 그 나와 있다시피 화음일성 법계도예요. 그 화음일성 법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쭉 가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그 중간에 인용구가 있죠. 그게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적일체 다적일이라고.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다. 그리고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 대목이 이제 화음일성 법계도의 종지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 얘기예요. 이제 불교의 논리가 이게 참 뭐랄까요, 신비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넣을 때 하나하나의 그 구슬을 대만이 주라고 해서 구슬을 비유로 드는데 이 삼라만상에 이제 이 구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하나의 티클을 구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티클 속에 이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건데요. 그 부분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와 비슷한 사유가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도 나옵니다. 그 해설을 한번 보시죠.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순수의 예언이라는 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라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의 티끌에 온 세상 먹으머으니 온갖 티끌이 다 이와 같다.
요거는 앞쪽에 이제 일미진중함 시방이요 일체진중 역시라. 이 구절하고 똑같죠? 일미, 하나의 하찮은 티클 안에 일미진중이야. 하나의 하찮은 티클 안에 함시방, 시방세계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시방세계 안에 있는 티클 하나하나가 또 다 이런 거예요. 일체진중 역시라. 일체의 그 티클 속에 있는 것들, 온갖 티클들이 다 이와 같다. 똑같은 발상이죠. 블레이크의 시는 뭐 쉽진 않아요. 그 뭐 굴뚝청소부 소개에 나왔습니다만, 굴뚝청소부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이제 수능적 가치를 주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그 당시 만연했던 아동 노동 학대를 그 착취를 비판하는 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상의 화음 철학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제 또 이런 점이죠. 그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 이 한국 철학사 맨 마지막에 다루는 인물인데, 무의당 장일순이 이제 무의라고 하는 말, 무의당이라고 할 때 이 무의가 이제 노자 장자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좁쌀이라는 호도 같이 썼거든요. 일속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호를. 일속자. 뭐 자는 선생 뭐 이런 호칭인데, 일속이라는 조하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조하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하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쌀이라는 호도 있습니다. 장일수는 좁쌀 하나에 우주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화엄사상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사유할 때 하나가 찰나의 순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되면 순간과 영원이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로 얘기하면 티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곧 티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티클 하나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의 순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먼지나 티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게 찰나고 공간적으로 가장 작은 게 먼지, 티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묘한 부분은 먼지나 티클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래요. 그런데 그리고 또 찰나의 순간 하나하나가 영원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이런 걸 자각하는 순간이 있죠. 어떤 일에 몰입했을 때 그 일념의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 이런 걸 감각적으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몰입해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 하나하나가 영원이다. 이걸 이제 표현한 게 앞서 나왔던 일적다 다적이랍니다. 하나가 곧 다, 전체고 다, 전체가 곧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찮은 사물 하나하나가 온 우주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온 우주와의 대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물론 이런 사유가 인도나 동아시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자렛 예수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만약에 우리가 양치기 목동이라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한 마리 찾아 나서다가 결국 다른 양 2마리, 3마리를 더 잃어버리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자렛 예수가. 비슷한 경우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서 SOS를 친다 이럴 때 구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럴 때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구하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가는 사람이 또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나자렛 예수의 이야기를 따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구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자렛 예수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99마리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한 마리 양이 전체와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화음의 세계관과 통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마리 양 또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한 명의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건지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게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이 발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의상의 화음 철학이든 원형의 화정 철학이든 모두 우리 근대어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근대식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만나는 이 수많은 철학자들도 근대어로 환원해서 설명이 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철학의 특징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화정 철학이나 화음 철학의 정신은 놀랍게도 불교뿐만이 아니라 동학 사상이나 또 성리학의 일부에도 성리학도 이제 특이한 사상입니다. 유가의 개성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교와 도교의 개성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통합의 논리가 성리학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또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동서양 철학을 종합하려고 시도한 박종홍이나 함석헌, 장일순의 길까지 같은 맥락의 사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장구한 흐름을 이룬 한국 철학의 전통이고 이게 바로 한국 철학의 고유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유성은 한국 철학의 독자적 산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철학의 배경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맥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서구 사회와도 소통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도 이게 뭐 마치 옛날 어느 곳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화석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걸 이제 끝까지 입증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의상 쪽을 너무 간략하게 처리를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의상 얘기를 한번 좀 더 넣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보시고 아까 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나 이런 게 조직이 되면 질문거리를 마련하셔서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